안녕하세요. 복수복수 채널의 박은복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사회와 문화 6번째 기획으로 유럽인들이 신대륙 탐험 배후에 깔린 사상과 그 사상을 뒷받침한 문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독일의 철학자 헤겔을 서구지성의 거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향해 쏟아낸 말들이 사실상 유럽의 잔혹한 학살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도구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 신대륙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역사에도 들지 못한 무기력하고 열등한 세계일 뿐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야만이라 규정했던 잉카 제국은 태양의 일년 공전 주기와 관련하여 이미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유럽의 그레고리우스 달력과 똑같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뇌수술을 할 정도로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은 이들을 미성숙한 아이로 취급하며 그들의 이름을 빼앗고 영혼까지 정복하려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포르투갈의 브라질 도착부터 헤겔의 위험한 역사 철학까지 유럽 식민주의가 정당화했던 추악한 논리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포르투갈인들의 브라질 도착을 처음 전한 문서는 페루 바시 카미냐의 아카르타, 즉 서한이라는 문서입니다. 이 서한은 인도로 향하던 까브랄 함대의 서기인 페루 바시 카미냐가 당시의 포르투갈 왕이었던 동마누엘 1세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총 27쪽 분량의 이 문서는 1500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현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의 포르투 세구르에 체류하는 동안 써진 것이었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새벽에 브라질 해안에 닻을 내린 포르투갈 함대의 제독 까브랄은 새로 발견한 이 미지의 세계에게 테하다 베라크루스, 즉 진정한 십자가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첫눈에 들어온 산에는 몽트 파스쿠알, 즉 부활절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본래 그들이 도착한 대륙은 브라질 지역에 널리 퍼져 살던 뚜피 과라니족이 야자수의 땅이라는 의미의 빈도라마라 불렀습니다. 어쨌든 포르투갈인들이 붙인 두 이름 모두 가톨릭과 관계된 것으로서 이들의 신대륙 탐험이 갖고 있던 목적의 일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대륙의 한 방문객에 불과했던 그들이 타인의 지역에 들어와 자신들의 언어로 새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미지의 대륙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곧 주인이자 지배자임을 명시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신세계에 대한 그들의 추후 지배 담론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창씨 개명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를 배제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는 행위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대륙은 자신이 정체성을 빼앗긴 채 유럽이라는 타자에 의해 채색되고 지배됩니다. 실제로 에드워드 사이드 역시 자신의 저서 오리엔탈리즘 392쪽과 393쪽에서 유럽인들이 그러한 행위는 예컨대 오직 서양인만이 동양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백인이기 때문에 비로소 유색인종이나 백인 이외의 인간을 명명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브라질 도착을 알린 까미냐 문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과 대포로 중무장한 함대의 제독 까브랄과 활과 화살로 무장한 원주민 인디오의 선상 만남을 까미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색은 짙은 갈색이며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준수한 얼굴에 잘생긴 코, 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고 다닙니다. 자신의 음부를 덮거나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에는 얼굴을 보여줄 때만큼이나 무척 순수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그는 배에 오른 원주민 인디오들에 대해 예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제독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만난 여성 원주민들을 포함하여 다른 무리의 원주민들에 대해 까미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대화나 소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찌나 미개하든지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으로 두 문명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의 기술을 보면
한마디로 원시인과 문명인의 만남입니다. 옷을 입은 문명인과는 달리 인디오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본 서구 문명인들은 그들이 무척이나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나 엿볼 수 있을 법한 순수함이 아니라 바로 무지, 미개와 연계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가톨릭화로 연결됩니다. 거대한 십자가를 세우면서 자신들이 예배의식을 따라하는 인디오들을 보며 까미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아주 순수하게 보여 우리가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면 그들이 곧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관상 그들은 신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주 순수하기에 유럽이 주입하는 대로 곧장 기독교인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순수란 곧 무지와 미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주는 이미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위의 세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을 요약하자면 유럽의 신세계 지배를 정당화한 사상의 근간이란 이른바 차이와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미냐가 사용한 미개 혹은 야만을 뜻하는 바르바리아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이 단어는 당시의 이방인, 즉 그리스나 로마의 언어와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야만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나 로마가 유럽 문명의 근간이라고 보면 유럽의 문명을 모르는 여타 모든 지역의 민족은 야만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우월하다고 본 유럽 자신이 나서서 그 야만인들을 가톨릭으로 계목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 서한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라는 존재를 언급하고 그 아담 이상으로 신세계 주민들이 순수하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신세계를 어느 정도는 에덴 동산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러한 생각으로 신세계를 바라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문장을 보면 그들의 신대륙 탐문 목적 중 하나가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금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독이 우리 모두 앞에서 그 인디오와 있는 동안 그가 무슨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도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했던 금에 대해 무수히도 많은 질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이라는 단어가 5차례, 신앙을 의미하는 단어가 4차례,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2차례 나오는 까미냐의 이 서한은 그들의 신세계 탐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은 미개한 인종이 사는 나라로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러한 인종이 사는 브라질은 유럽이 그토록 찾던 황금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세계 브라질은 황금을 찾으려는 그들에게 먼저 물질적으로 예속되었고 이어 정신적으로, 즉 가톨릭으로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멕시코 시립대학교 우암의 교수였던 앵리케 두셀의 말대로 물리적 정복에 이어 영혼의 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에 대한 탐욕과 더불어 그들이 신세계에 대해 가진 생각은 1576년 페루지 마갈량에서 간다부가 썼던 브라질 문서, 우리가 흔히 브라질이라고 부르는 산타크루스주의 역사라는 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해안 전체에 퍼져 사는 사람들의 언어에는 3개의 알파벳이 빠져 있다. 그들의 언어에는 에피, 엘리, 에히가 없다. 이는 무척 놀라운 일로서 이것은 그들에게 신앙도 법도 왕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법도 없이 무질서하게 살고 있다. 이 인디오들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 벌거벗고 지내며 자연이 그들에게 준 대로 살아간다. 포르투갈어로 신앙을 의미하는 페도, 법, 레이도, 왕, 헤이도 없다는 말은 곧 종교도 없고 법과 제도도 없으며 통치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문명화된 유럽과 같은 정치 시스템이나 법 제도가 없으며 종교도 없는 미개한 야만인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의석학 헤겔의 표현을 빌자면 아직 세계사의 문턱에도 들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에게 있어서 신세계의 미성숙함은 지리적 지질학적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1817년 출판된 자신이 져서 역사철학 강의의 88쪽과 89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좀 길지만 유럽의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그대로 인용합니다. 세계는 구세계와 신세계로 나뉜다. 신세계라고 하는 이름은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불과 200~300년 전에 알려진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자연적, 정신적 상태의 모든 점에서 봐도 새롭다. 나는 이 땅들이 천지창조에 저음하여 곧바로 바다 위에 떠오르지 않은 것을 불명예라고 떠들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는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와 페루 문화에 관한 많은 보고를 입수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이들 나라의 문화가 자연 그대로의 것이며 정신적인 문화와 접촉하자마자 소멸해버리는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자연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늘 무력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 그것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상륙한 뒤로 원주민이 점차 유럽인에게 눌려서 멸망해버린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욕심없고 온화한 성품, 크레올린에 대한 또한 유럽인에 대한 비굴함과 굽실거리는 복종의 태도는 유럽인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 감정을 심어놓기 전까지 계속될 것 같다. 원주민의 열등성은 어느 점에서나 눈에 띄는데 신체의 크기마저도 그렇다. 단지 파타고니아 남단에 살고 있는 종족만은 비교적 억센 기질을 갖추고 있지만 그 대신 생활은 매우 잔인하고 야만적인 자연 상태에 있다. 과거 제수이트파 목사와 가톨릭 선교사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유럽의 문화와 풍습을 가르치려 했을 때에는 인디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마치 미성년자와 같은 인디언들에게 제 아무리 게으른 인간이라 해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날마다 할 일을 가르쳤다.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19세기 초 유럽의 지성을 대변했던 헤겔에게 신세계는 새로운 곳으로 비춰졌고 그 다음 그 새로움은 이들 나라의 문화가 자연 그대로의 것이라는 표현으로 채색된 뒤 이내 힘이 없다는 뜻의 무력으로 그리고 열등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채용한 새로움, 자연 그대로라는 의미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기력과 열등성, 무지와 미개, 나아가 야만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고로 새로운 대륙, 신대륙은 그들에게 태초의 순수하고 존귀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열등한 무지와 미개 그리고 야만이 판치는 세계라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세계가 미개와 야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못 박아야 구대륙 유럽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몽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얻게 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남미 잉카 제국에 들어왔을 때 잉카는 유럽인들이 그레고리오스 달력상 1년이 365.24251인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1년을 365.24221, 즉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같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치아를 황금으로 더 씌워 쓰는 기술을 갖고 있었으며 뇌 수술을 하는 흔적까지 유골에서 발견될 정도로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신세계를 미개하고 야만이 판치는 세상으로 왜곡하고 은폐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헤겔은 이후 아프리카를 언급하면서 흑인들이 식인 풍습을 예로 들며 유럽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야만성과 미성숙함을 다시 주장하는데 결국 그가 개진한 논리란 미성년자와도 같은 그들에게는 유럽의 가톨릭적 계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정글북의 저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키플링은 유럽 백인의 여타 민족 지배는 백인의 짐이라며 그들의 타자 지배가 마치 숙명인 듯 외칩니다. 미국도 명백한 운명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문명화 사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여타 세계에 대한 19세기 범유럽의 시각과 사고를 달리 표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논리 속에서 여타 민족에 대한 백인의 지배와 폭력은 정당화됩니다. 미성숙한 존재,
서구의 문명을 모르는 존재로 타자화한 다음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심습니다. 이른바 유럽 중심주의이자 유럽 보편주의입니다. 그것은 유럽의 문명이 가장 발달하였고 뛰어난 민족이므로 여타 세계 민족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가치관은 인류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은 가톨릭적 계몽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즉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그것입니다. 유럽 이외의 민족들은 모두 암흑에 가려 살기에 그 장막을 걷어내어, 즉 디스커버해서 밝은 세상으로 이끈다는 계몽주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중남미 학자들은 발견이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문명이 결코 마야나 잉카 문명보다 나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문명이나 민족 혹은 인종의 우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느 한 문명에 의한 다른 문명의 계몽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더더욱 서로 다른 두 문명의 만남이라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것은 만남이라는 그 용어가 뿌리채 뽑혀 사라져버린 문명을, 그 잔혹사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앵리케 두셀과 같은 학자는 두 문명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신세계라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지칭한 신세계는 태초부터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적당한 용어가 없는 한 그 신세계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요. 여기서 유럽이 신세계 주민을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부른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바로 원주민 인디오들의 식인풍습입니다. 콜럼버스 항해록 126쪽에는 아메리카 인디오들의 식인풍습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독이 이번에는 황금과 진주를 보여주자 몇몇 노인이 보이오라 불리는 곳에는 황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곳 사람들은 목이나 귀나 팔다리에 이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며 그것은 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제독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큰 배와 상인도 많이 있는데 모두 남동쪽에 있다고 말한 것 같았다. 또 제독이 손짓을 보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코가 개처럼 생기고 또 그 중에 외눈박이도 포함되어 있는 식인종이 살고 있는데 그 자들은 사람을 잡자마자 곧 목을 자르고 피를 빨아먹으며 생식기도 잘라버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콜럼버스 이후 16세기 이래 보물 터지듯 터져 나온 유럽인들이 각종 여행기나 그림들을 보면 아메리카 대륙의 식인풍습이 대거 등장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서구가 민족주의와 인종 우월주의에 기초한 여행기나 연대기 등의 담론으로 동양을 상상과 허구 속에 구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세계를 포함한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소설 같은 허구 속에 신세계를 왜곡하고 그것을 확신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당위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방을 희화화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논리는 마르코 폴로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과 서구의 아프리카 진출이 본격화되던 19세기 초만 해도 헤겔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식인풍습을 논하자 그것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서구 사회에서 수용되었습니다. 특히 당대 유럽의 지성을 대변했던 헤겔의 아프리카 관련 주장은 한마디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의 역사철학 강의 101쪽과 102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흑인은 인간이란 존재를 완전히 경멸하고 있으며 법과 공동체의 존재도 경멸을 기본으로 한다.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도 영혼 불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다. 인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잔인성이나 광포함도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인육을 먹는 것도 널리 행해지고 있는 허가사항이다. 인간에게 본능이 있을 때의 얘기지만 우리 같으면 인육을 먹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할 텐데 흑인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을 먹는 것은 아프리카의 원리에 합치하고 있다.
감각적인 흑인에게 있어 인육은 단순한 고기라는 감각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1770년과 1831년 사이에 생존했던 헤겔은 위의 글을 1817년 역사철학 강의에 포함시켜 출판하였는데 그 시점을 보면 유럽이 장악하고 있던 중남미 식민지가 대부분 독립을 선언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원자재 수급과 상품 판매처가 절실했던 유럽은 하는 수 없이 그때까지 누구의 땅도 아니었던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주장은 바로 새로운 식민지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에 크나큰 기여를 한 이데올로기였던 셈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유럽 역시 기원전 15,000년 전에 식인 풍습이 만연했다는 학술 연구가 있으며 그것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례 문화였다고 합니다. 무덤을 만드는 대신 사자를 먹어서 해결한 것입니다. 즉 유럽 역시 식인 풍습이 있었으며 그것은 당시에 나름대로의 논리에 근거하여 존속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보겠지만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아메리카 인디오들의 식인 풍습 논리 역시 유럽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여타 국가에서 벌어진 것만 들춰내어 여타 민족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 정당성을 내세운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16,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식인 풍습에 대한 관습법적 금지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그때까지도 유럽에서 암암리에 식인 풍습이 자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식인 풍습에 대한 헤겔의 주장은 16세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중심주의가 어떻게 구축되고 합리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식인 풍습에 대한 헤겔의 논리는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1950년대에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명쾌히 반박되었습니다. 1930년대 브라질을 1년간 방문했던 그 프랑스 학자는 브라질 원주민 인디오들을 연구한 뒤 1954년 슬픈 열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의 356쪽과 357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식인 풍습의 긍정적인 형태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상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적의 시체의 살점들을 먹음으로써 식인종은 죽은 자의 덕을 획득하려 하거나 또는 그 힘들을 중화하고자 한다. 즉, 식인 풍습을 실행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무수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중화시키거나 또는 그들을 자기네에게 유리하도록 변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자기네의 육체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우리들 사회 같은 두 번째 유형의 사회는 소위 말하는 앙트로페미를 채택하는 사회이다. 즉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여 그들은 정반대의 해결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끔찍한 존재들을 일정 기간 또는 영원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을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다. 이 존재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시설들 가운데서 인간성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당한다. 우리가 미개적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회에 있어서 이 같은 관습은 극심한 공포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오직 우리와는 대칭적인 관습들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야만적이라고 간주하듯이 우리들 자신도 그들에게는 야만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즉 인디오들은 자신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보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해결책을 취한 반면 유럽은 그러한 존재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켜 자신들의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유럽 자신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인디오들에게는 극심한 공포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그들이 오직 우리와는 대칭적인 관습들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야만적이라고 간주하듯이 우리들 자신도 그들에게는 야만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디오들도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식인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유럽인들처럼 자신들의 논리 속에서 식인 풍습을 유지해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서구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몽테뉴가 이미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살았던 그는 우리 이상의 법칙에 비추어서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와 비교해서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갖가지 야만성에서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타자를
미개하고 야만적이며 미성숙한 자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서구가 타자에게 자행해온 행위 또한 결코 문명적이라고 할 수 없는 야만적 폭력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타자가 스스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하는 것만이 꼭 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와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은폐하고 왜곡하고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타자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면서 그 타자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정상이고 나머지 세계는 비정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계를 서양과 동양 혹은 구세계와 신세계로 구분하고 자신의 세계를 모르는 여타 지역은 모두 야만이라고 지칭하며 또 그 야만인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지역을 아메리카, 브라질,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명명하면서 유럽은 나머지 세계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것이 백인의 의무요, 짐이며 운명이라고 미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거부할 때 그들이 가하는 폭력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월적인 가톨릭적 그 무엇에 의해 이미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이며 폭력의 원인 역시 미개하고 미성숙하고 열등한 희생자가 제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미개한 너희들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브라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